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문명의 대전환,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의를 맡은 이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중국 사람 3,000명을 대상으로 중국 당국은 예술을 가지고 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미중 간의 무력 충돌, 군사적 충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평화적인 시기에 있어서 어떻게 미중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취하고 있는 경제 체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소위 쌍순환 경제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순환은 주로 외부 세계와의 경제 협력을 의미하는 외순환 경제, 그리고 중국 내수 경제를 주로 이야기하는 내순환 경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쌍순환 경제라는 말은 사실은 바로 한 1, 2년 전만 해도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쌍순환 경제가 태동되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 이름이 원래 내순환 위주의 경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순환 경제의 코어, 핵심은 바로 내순환 경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내순환 경제라는 것은 말이 부드럽게 바뀌었을 뿐이지 실상은 전시 경제 체제와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시 경제라는 말 자체도 이 쌍순환 경제가 가장 먼저 발표됐던 시점에는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 3년 전에 상하이 포럼에서 당시 중국의 금융을 책임지고 있었던 료허 부총리가 발표한 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이런 쌍순환 경제, 내순환 위주의 쌍순환 경제, 다시 말해서 내수 위주의 경제, 그리고 전시 경제 체제를 도모하는가?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간의 충돌, 양안 전쟁의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생각하면 매우 앞뒤가 맞습니다. 이제 미국의 전면적인 압박에 의해서 중국의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또 세계는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소위 리오프닝을 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줄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중국의 경제는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것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라고 불리우는 수출, 투자, 그리고 소비, 내수가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수출.
수출은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큰 기관차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수출이 낙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중국의 수출이라는 것이 많은 부분이 중국에 진입한 외국 기업들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해당 국가나 또는 제3국으로 수출되면서 나타난 것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수출 상위 10개사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최근에 와서는 중국 회사가 많습니다만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탑 10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외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국 기업들이 미중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많이들 중국에서 떠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 수출하는 것들은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것도 잘 받지를 못하고 같은 값, 같은 조건이면 다른 나라 물건을 쓰는 데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수출을 낙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비행기 안에 앉았던 옆자리에 중국 여성이 있었는데요. 저한테 아주 서러움을 토로하더라고요. 남방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봤는데 모두들 원래는 수출을 하는 그런 경공업 공장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오더가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살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다고 말이죠. 이것은 특히 외국 수출이 집중돼 있던 광동 지역 그리고 소위 저장 장수 지역을 가보면 정말 큰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부분을 볼까요? 중국의 경제에서 투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 요소가 됐냐면 원래 그 기원은 2008년, 2009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불거진 세계적인 경제 문제, 그 당시에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전 세계의 금융이 패닉 상태에 들어섰을 때 중국은 거대한 돈을 투입을 해서 강제적으로 내수를 일으키고 소비를 진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많은 국가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을 했고 글로벌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 시점 이후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매년 GDP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인프라 투자, 부동산 투자 이들을 통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투자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이고 다른 하나는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엉망이죠. 왜 엉망일까요? 그건 지나치게 많이 부동산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부동산을 많이 만들었을까요? 실제로도 그것을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약 2년에 걸쳐서 거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건물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은 누가 만들었고 누가 살고 있고 무슨 목적으로 쓰이고 있고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빈 건물이 6억 채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동안 묻지마 투자가 많았던 거죠. 묻지마 부동산 투자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이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경기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프라 투자는 어떨까요? 인프라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소위 한계 효용의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마을과 건너 마을 사이에 강이 하나 있는데 건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와서 다리를 지어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해에 지난해에 다리를 지어보니까 말이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복지가 향상이 되고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작년에 만든 다리 옆에 다리를 하나 더 놓겠어. 그건 바보 같은 짓이겠죠. 다리를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뭐 나아질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다리를 지음으로 해서 그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는 돈을 벌겠죠. 그리고 건설회사에 가서 일한 노동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체 경제 규모로 볼 땐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똑같이 지금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그러한 한계 효용의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가 지금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미 재정 수입만으로는 그동안 발행한 채권의 이자도 낼 수 없는 그런 곳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지방들도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더 빚을 내서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세수가 늘어야 되고, 세수가 늘기 위해서는 내수가 진작이 되고, 또 외국인 투자가 늘어야만 되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별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내수조차 기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지난 3년간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거의 괴멸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베이징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동네 근처를 가봐도 문 닫은 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나마 북방 지역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덜한데요. 남방에 가면은 이런 문 닫은 상가 거리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 수출, 투자, 소비 모두 현재 어렵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은 성장률이 내려갔다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디어를 볼 때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굉장히 선정적이죠. 중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뭐 중국에 가면 뭐든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중국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뭐 지금 큰일 날 것처럼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극단에 속하지는 않죠. 그동안 고도 성장을 했던 중국 경제가 지금 정체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경제의 탈출구는 없는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쪽에 진행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농촌 경제입니다. 중국의 농촌 경제라는 것은 중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요. 우선 중국의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농민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100년 목표를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샤오캉 사회 건설, 누구나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소득을 갖는 이제 그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인데,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전 세계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수했다고요. 그러면 이 샤오캉 사회 건설을 구체적으로 뭘 했냐? 빈곤층 구제를 했습니다. 그럼 빈곤층은 누구냐? 주로 농촌에 있는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농촌 경제는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농지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전체 중국 인구를 먹여 살릴 만한 충분한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식량이 조달이 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죠. 그래서 대략 2016년경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게 되느냐면 중국 농촌에 있는 그 농지를 하나 이 경작을 하려고 보면 그 농지 경작을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노동력, 여기에 대한 인건비 합계가 해당 농지에서 소출이 나오는 농산물 판매 가격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대부분의 농지는 농사 지어도 손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농촌 사람들은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토지 유전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농촌에 있는 땅들은 정부의 땅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의 땅이 아니고 해당 마을의 농민들의 공동 소유예요. 그래서 이 공동 소유의 땅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땅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마치 리스를 주듯이 다른 사업, 기업에게 리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토지를 받아간 사업가는 거기다가 뭐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 태양열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농작을 합니다. 농업을 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마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묶어서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큰 농지로 만들고 구획을 정리하고 자동화 기계와 연동을 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토지 유전 계약이 금년도의 1, 4분기에 이미 전국 농지의 57%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경제 금융 기능을 제공하고 공급망 기능을 제공하는 옛날 인민공사 시절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소사라는 것을 재정비를 했어요. 그리고 토지 유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을 농민들에게 논아줍니다. 지방정부도 가져가고요. 이렇게 해서 경작할 땅을 토지 유전으로 제공을 한 농민들은 도시로 보내서 도시민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 구제, 농촌의 경제성 확보, 그리고 이 지방 도시들의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부동산 불경기의 해소, 그리고 중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량 안보의 해결, 그리고 농민들에게 돈이 들어감으로써 농촌에서 소비가 진작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목표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과 미국과의 경제적 갈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가장 유행하는 단어 디리스킹입니다. 과거 바이든 대통령이 줄창 이야기하던 디커플링에서 최근에 와서는 디리스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언론 매체를 찾아보면 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디커플링은 지난 1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뜻하죠. 그것은 경제적인 의미로는 미국 주도로 공급망을 중국으로부터 분리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유행어들이 또 같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차이나 피크라는 말도 있고요. 차이나 런이라는 말도 있고요. 룬쉐라는 말도 있고 차이나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차이나 피크라는 말은 이제 차이나는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이제 하강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차이나 런, 이제 중국에 있어봐야 재미가 없다. 이제 중국은 대충 끝났네. 우리 모두 중국에서 나오세. 이게 차이나 런입니다. 그리고 룬쉐라는 말은 이제 중국어인데요. 원래 그 한자대로 하면은 룬이라는 거는 주윤발할 때 그 윤인데 뭐 윤기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룬이라는 말이 중국어의 발음 표기는 RUN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런이죠. 런. 도망치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차이나 런 이거는 이제 영어식 표현이고 중국어식 표현은 이 룬쉐가 돼서 도망치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즘 나오는 그 기사들 중에 자세히 보시면은 현재 그 멕시코 쪽에서 미국으로 불법 이민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중국인 비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남미 어떤 국가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불법 입출국을 계속해서 멕시코까지 온 다음에 미국 국경을 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걸 배운다. 룬쉐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차이나원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건 내가 중국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중국에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불안해.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 정도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원 플러스 N. 내가 지금 중국에 하나, 딸랑 공장을 하나 놓고 있는데 불안해. 그래서 베트남에 창고를 만들고 만일을 위해서 협력업체를 말레이시아에도 하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대비책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원 플러스 N이죠. 그런가 하면 리쇼링, 프렌드 쇼링, 니어 쇼링 뭐 이런 쇼링 시리즈가 있습니다. 리쇼링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공장을 차렸다가 자국으로 돌아오는 걸 리쇼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국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여러 가지 원가를 못 맞추게 되니까 중국은 아니지만 중국과 유사한 저렴한 인건비와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국가, 예를 들어 베트남,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가는 거를 프렌드 쇼링이라고 하죠. 중국은 아니지만 서방 국가의 우호적인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 그다음 니어 쇼링이 있죠. 그거는 리쇼링을 하려고 보니 미국으로 오게 되면 원가가 너무나 치솟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래도 미국으로 왔으면 좋긴 하겠고 그래서 미국 근처인 캐나다나 멕시코로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 디커플링을 의미하는 여러 말들의 뜻은 궁극적으로 뭘까요? 그것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결렬된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제 중국과는 끝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중국과의 인연을 끊어나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고 있는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들여다보면 원래 이 디리스킹이라는 말은 바이든이 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보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EU의 외교 안보 대표죠. 이 사람은 굉장한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러시아 박살을 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에 대해서도 매우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의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눈꼽만치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강경한 태도를 지닌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디커플링은 안 된다. 그리고 미국 너희도 디커플링 못하잖아. 또 안 하잖아. 근데 왜 우리 유럽 보고 디커플링 하라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레와 똑같이 강경하기로는 뭐 둘이라면 서러운 사람이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죠. 이 여성은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야말로 그 강경이라는 말의 화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번 히로시마 G7이 있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커플링은 아니다. 디리스킹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국의 그 안보에 대한 위협은 제거해야 되지만 중국과 완전히 공급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거는 그 합리적인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그 G7 회의에 참석을 하고 났을 때 그 G7의 그 회의 결과 만일의 유사시에는 그 유럽과 미국과 G7, G20 국가들이 모두 공급망 협력을 한다라는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IPEF의 최초의 현실적인 성과물이라고 이렇게 그 선언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서 한마디 한 겁니다. 이제 디커플링 아니야. 이제 디리스킹이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이제 해빙이고 미중간의 이제 무역은 이제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제 해석은 미국을 주도로 하는 서방의 대중 포석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취할 조치가 별로 보이지 않고 또 더 취할 이유도 별로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은 많이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이건 서방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서방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공장이 중국에 있는데 또는 중국 공장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나 이거 그걸 거기서 안 사고 이쪽으로 옮길 튀어. 이건 서방의 시각이죠.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아무튼 나를 떠나겠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기 어려운 거, 다른 데 가면 비싼 거, 이런 거 정도만 나한테서 사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눈에서 볼 때는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크게 다를 게 없다. 어차피 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디커플링이든 디리스킹이든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시장이 또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과 서방의 사이가 잘라지거나 또는 멀어지거나 또는 옅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공급망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저는 공급망이라는 말보다는 시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우리에게 친근하고 쉬우니까요. 시장은 내가 가서 물건을 사는 곳이기도 하고 내가 가서 물건을 파는 곳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디커플링, 디리스킹이 일어나면은 전 세계의 지금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왔던 글로벌 시장은 아마도 두 가지 시장으로 나뉘게 되겠죠. 편의상 중국, 러시아를 위주로 하는 시장을 동방시장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 동방시장에는 어떤 국가들이 뭉치게 될 것이냐? 그것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네 나라는 미국으로부터 계속 제재받고 매맞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뭉칠 것이고 여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CO, 브릭스, 중동국가, 아프리카 국가들이 합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떼어내가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그리고 아마도 한국들은 또 하나의 시장, 기존 시장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서방시장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나뉘게 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분이 있습니다. 리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원래 중국 사람인데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 유학을 가서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죠. 원래 엔지니어인데 공과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컬럼비아에 가서 학부를 졸업할 때 덤으로 MBA 석사도 따고 덤으로 법학 박사도 땄습니다. 일종의 천재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소위 그 후계자라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이론에 따르면 시장과 시장이 분리되면 분리된 시장은 경쟁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참여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과 시장이 경쟁할 때 가장 큰 요소는 뭐냐? 규모라는 겁니다. 떡을 하나 팔아도
1억 명 있는 시장에 파는 거하고 10억 명 있는 시장에 파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규모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작은 시장은 점점 없어지거나 합병돼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시장과 서방시장이 나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클까요? 아마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서방시장이 크겠고 미래 가격으로 따진다면 동방시장이 클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시장이 하나 존재를 하죠. 뭐냐? 동방시장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서방시장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 저는 그런 국가들을 편의상 교차시장 국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건 어떤 국가들이냐? 아세안 같은 나라죠. 아세안 국가는 중국하고도 거래하고 미국하고도 거래할 겁니다. 인도, 중국, 미국 다 할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 브라질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유럽 국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디커플링 그건 아니고 디리스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어떤 식으로 공급망 전략을 가져갈까요? 중국은 현재 미국과 서방이 공급망을 단절해 나갈 것이라는 경향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원하지 않지만 타이에 의해서 시장이 분리되고 공급망이 단절된다면 거기에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이런 공급망이 단절이 된다면 중요한 거는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물자, 전략 물자들이 가장 1순위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략 물자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략 물자는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면 크게 4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입니다. 둘째는 식량, 셋째는 반도체, 그리고 아마도 첨단 기술, 그리고 히토류가 있을 겁니다. 에너지는 왜 문제가 되느냐? 중국은 에너지를 수입해 와야 되는 국가예요. 그런데 수입해 와야 되는 에너지 중에도 그 세분을 해보면 석유가 문제가 됩니다. 석탄은 중국도 많아요. 원자력 중국 다 할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많이 생산합니다. 그러나 석유만큼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석유 에너지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그 역량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뭐 이게 하나의 추세이고 뭐 공해를 일으키지 않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국가 전략 의미로 보면은 자동차 등 교통 수단이 차지하는 석유 내에서의 소비율이 절반 정도가 넘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석유 원료를, 화석 원료를 에너지로 삼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전부 전환을 하게 되면은 중국은 현재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석유의 50% 정도를 수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증가되는 발전, 전기 생산 부분은 원자력에 집중 투자를 하고 또는 수소를 생산을 하고 또는 동식서산,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대규모 전력을 소비로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을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은 서부 지역에 만들고 그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많은 동부 지역의 데이터는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 보내서 처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 고도화를 추진 중이죠. 산업 고도화는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 소모가 많은, 특히 석유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들을 점차 없애 나가고 그것을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소비가 적은 그러한 첨단 산업으로 바꿔나간다. 이런 그 전략을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이 가장 그 시간이 좀 제법 걸릴 텐데 지금 예상으로는 약 2030년 정도 되면은 대략 큰 국가적 의미에서의 에너지 위기는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식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많이 그 식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식량이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실은 중국은 식량 자급률이 80% 초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인구들이 먹을 식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그 식량을 주로 어디서 수입을 해 오느냐면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한판 붙으려면 미국에서 식량을 수입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여러 가지 그 공급망 사슬을 전체를 통해서 미국과 서방에서 독립하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부터 대량 수입을 해오던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을 브라질에서 수입을 하려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영농 지역도 넓히고 또 효율도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현대화도 서로 연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방법이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과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지금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오해들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미디어에 나타나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서 3나노 반도체, 5나노 반도체, 2나노 이런 데 관심을 쏟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시장상에 가장 수요가 많은 반도체들은 그런 첨단 반도체가 아닙니다. 대부분 12나노 이상의 그런 정도 수준이면 되고 그런 반도체들은 중국도 지금 제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당하기만 할 거냐? 우리도 공급망 전략 가질 수 있다. 공격적으로. 뭐냐? 히토리입니다. 얼마 전에 게르마늄이라든가 이런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그런 일부 그 재료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작년에 중국 정부는 히토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통폐합해서 거대 국유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전략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되는 그런 수요를 생각해서 그런 선박, 창고, 그리고 이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망들을 통합해서 또 국유 기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만일의 경우에 대응해서 서방이 만일 더 공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단절을 해온다면 중국도 이제 하나씩 둘씩 중국이 아니면 구하기 어려운 그런 전략 물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미국은 중국이 이렇게 나와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에너지 수출 국가입니다. 식량? 미국은 식량 수출 국가입니다. 반도체? 요게 약간 찜찜했는데 니들 다 들어와서 미국에서 생산해 그랬더니 뭐 삼성, SK, 타이완의 TSMC 다 와서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됐고 히토류? 우리가 히토류 없어서 안 만든 게 아니지. 우리가 히토류 만들면 비용이 좀 들고 공해가 심해서 안 만들었지. 근데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히토류 뭐 만들지 뭐. 그러면서 그것도 미국보다는 캐나다 쪽에서 해서 만들기로 지금 캐나다와 그렇게 협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안 무섭다는 겁니다. 제 질문. 그럼 한국은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만일 에너지의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어떤 대책이 있는 걸까요? 중국이 식량이 모자라는 사태가 돼서 중국이 한국으로 공급을 하던 여러 식량, 식품, 김치, 채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먹을 게 부족하니 너희한테 못 팔겠네 하면 우리는 무슨 대안이 있는 걸까요? 저는 그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미중 간의 갈등을 볼 때 감정적으로 서방이 중국을 통쾌하게 막 두들겨 패는구나 라고 즐거워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올지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거 있었던 요소수 사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극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이 비달러 무역 체계의 강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디커플링 내지는 디리스킹이 심화되면 서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권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을 안 느끼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서방에다 내다 팔던 것을 못 팔게 될 뿐만 아니라 서방에서 그동안 조달받던 것도 조달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략물자로 에너지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달러를 주고 에너지를 사왔는데 이제 미국이 앞서가지고 이거 중국 이러면 안 되겠어.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겠어. 중국에 대해서는 에너지 팔지 마. 이런 상황이 생기면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 같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이란 같은 나라는 중국에 석유를 팔겠죠. 그리고 러시아도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이 제재를 하거나 말거나 러시아도 가스를 중국에 팔겠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일부 중국에는 위안화 받고 팔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안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만일 더 나서가서 서방이 제재를 한다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에서 배제했듯이 중국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도 없다고는 못하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석유를 사오며 나는 어떻게 식량을 사오나. 그래서 중국은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사올 수 있는 전략 물자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의 보유 달러 자산을 동결하고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킴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 국가들이 뭉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안화는 원래 중국도 우리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희망은 있었지만 그건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국제 지정학적인 변화에 따라서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앞에 와 있는 사건이 브릭스 통화입니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브릭스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유로를 만들어 쓰듯이 브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서 쓰자, 이런 얘기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현실성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중국은 경제를 정부가 완전히 컨트롤을 해야만 되는 그런 체제인데 만일 위안화라는 통화가 중국 바깥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
중국 정부가 마음대로 위안화를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릭스 통화 같은 그런 지역 통화가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은 그러한 부담을 덜게 되죠. 그래서 브릭스 통화가 이번 가을에 아주 진지하게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 이 또한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만일 이 브릭스 통화가 발생하게 되면, 그래서 점점 더 이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브릭스 통화로 거래를 하자고 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전쟁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러시아다. 왜냐? 식량이 자급되고 에너지가 자급되고 무기가 자급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경우는 어떤가? 중국은 없는 게 없는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략 물자가 그 공급망에 아주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식량, 그리고 반도체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자원이 없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이 둘로 쪼개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나라가 교차 시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도 말로는 전부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각을 뜨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서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한번 해보려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대외적으로 조달받아야 되는 물건에 대해서, 그런 물자들에 대해서 대폭적인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팔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제약을 받을 겁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을 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은 한국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향이 가장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사회 전반적으로 준비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의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합종 연행을 하면서 대책에 부심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협력을 하자는 그런 연대도 강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주로 남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이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너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라. 이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궁색해서 필요해서 미국 가서 생산하는 거 아니죠. 미국이 필요해서 우리나라가 가서 생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필요한 자원, 예를 들어 식량, 이건 아마 미국이 공급을 하겠죠. 에너지, 미국이 공급을 해주겠죠. 그러면 요소수, 미국이 공급을 할까요? 김치,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인도네시아 무로 만든 김치가 맛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만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자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 그런 물자들이 지금 수요가 잘 조달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체계도 없습니다. 지금 그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나눈 공급망 분류 체계에서 모든 공급망, 그러니까 물자별 공급망이 국내에 모두 준비되어 있는, 완비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이 공급망의 정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장 수입과 수출을 모두 글로벌 시장에, 수출 시장에, 또 수입 시장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없고 공급망에 대한 동맹도 없고 또 협력 체계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죠. 정부가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수많은 갖가지의 상품과 물자, 그리고 시시각각 변동하는 지정학적 상황, 여기에 대해서 정부 공무원 체계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각 기업과 우리 개인이 우리가 이런 정보를 먼저 선행적으로 확보하고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하고 그래서 먼저 조치를 해가지 않으면 아마 매우 어려운 상황에 닥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 공급망 분리에 관계된 그런 언론의 그런 뉴스 보도를 볼 때 만일 행여 지금까지 디리스킹 한데 디커플링 한데 이제 중국은 어렵겠네. 이제 그럼 우린 미국 편이니까 미국은 세계 제일이잖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자, 어떤 공급망, 어떤 시장이 문제가 될까? 그것이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 우리 물건을 사주는 회사, 내 생활 속에 있는 상점, 점포, 친구,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를 이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쓰고 그에 대한 정보도 얻고 분석하고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세상은 디커플링, 디리스킹 이렇게 말은 여러 가지로 불리더라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어쩌면 브릭스, 중동 국가들을 포함하는 소위 제가 이름 붙인 동방시장과 전통적인 글로벌 시장의 주축인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국가들 위주의 서방 시장으로 분리돼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시장에 분리되는 경향 하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은 이 두 시장 모두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교차 시장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그 교차 시장 국가인 인도, 베트남, 아세안 이런 국가들이 약진 앞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영향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사건은 중국이 자신의 공급망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에너지 공급망을 정비하고 자신들의 식량 공급망을 정비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반도체를 개발해 나가고 그리고 대응 체계로서 히토류를 통제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영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분석이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기 어려운 것이 이제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점,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해 주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모두가 나서서 여기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